인천공항에서 출국장 통과하면 바로 나오는 그 면세점 거리 있죠. 향수랑 화장품 매장이 쭉 늘어선 곳. 작년까지 그 자리에서 제일 큰 구역을 신라 면세점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호텔 신라가 스스로 걸어 나갔거든요. 나가면서 위약금으로 1,900억 원을 냈습니다. 계약을 어긴 대가로요.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수백 채 값을 위약금으로 낸 겁니다. 그런데 나가고 난 다음 분기 이 회사 영업이익이 606% 늘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매출입니다. 같은 분기 매출은 9,71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어요. 파는 건 줄었는데 남는 건 7배가 됐습니다. 보통은 반대죠. 많이 팔아야 많이 남으니까요. 이 회사는 매출을 버리고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1,900억을 물어주면서요. 오늘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계산이었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올해 1분기 호텔 신라 영업이익이 204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분기에는 25억 원 적자였어요. 흑자로 돌아선 거죠. 그런데 증권가가 예상했던 값은 31억 원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온 건 그 6배가 넘었어요. 시장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면세점 부문이 1분기에 영업이익 122억 원을 냈는데 이게 7분기 만에 흑자였어요. 거의 2년 동안 적자였다는 뜻입니다. 2분기에는 364억 원으로 더 늘었고요. 호텔과 레저 부문도 2분기 영업이익 247억 원으로 23.5% 늘었습니다. 면세도 흑자, 호텔도 성장. 그런데 회사 전체 매출은 줄었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나옵니다. 아, 면세점 장사가 다시 잘 되나 보다. 아닙니다. 매출은 줄었어요. 면세 부문 매출은 2분기에 7,726억 원으로 9.1% 감소했습니다. 손님이 더 온 게 아니고 물건을 더 판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서 이익이 나온 걸까요? 답은 파는 쪽이 아니라 내는 쪽에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은 오랫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습니다. 출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앞을 지나가야 하니까요. 손님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가게, 그게 공항 면세점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자리 하나를 놓고 수천억을 걸고 싸웠던 이유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위약금까지 내면서 버리고 있습니다. 상식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공항 면세점의 자릿세가 어떤 방식으로 매겨졌는지. 둘째, 그 계산의 전제가 어쩌다 무너졌는지. 셋째, 1,900억을 내고 나오는 게 왜 남는 장사였는지. 이 회사를 이해하면 매출이라는 숫자가 항상 자산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면세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임차료를 내고 장사하는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계산이거든요. 호텔 신라의 시작은 1973년입니다. 삼성그룹 안에 호텔 사업부로 출발했고 1979년에 지금의 신라호텔 정관을 열었어요. 그리고 1986년 신라면세점 1호점을 냅니다. 호텔 회사가 면세점을 시작한 거죠. 지금은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 호텔이 아니라 면세점에서 나옵니다. 2분기만 봐도 면세가 7,726억, 호텔 레저가 1,992억이었으니까요. 이름은 호텔 신라인데 실체는 면세점 회사입니다. 면세점 사업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안 붙이고 파는 거예요. 관세, 부가세, 개별 소비세가 빠지니까 같은 물건이 시내보다 쌉니다. 그게 유일한 무기죠. 대신 아무나 못합니다. 정부 특허를 받아야 하고 팔 수 있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공항 출국장, 항만, 그리고 지정된 시내 매장. 그 밖에서는 팔 수 없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 건 그 장소를 가진 쪽이 힘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파는 회사보다 자리를 빌려주는 쪽이 협상에서 위에 서게 되죠.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서 이미 예고됩니다. 그 중에서도 공항 출국장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위치 때문이에요. 출국 심사를 마친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그 통로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방금 해외로 나가기로 확정된 사람들이고 시간이 남고 지갑이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할 필요도 손님을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문만 열어두면 됐어요. 보통 소매업이 매출의 몇 퍼센트를 마케팅비로 쓰는지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수요를 만드는 비용이 0에 가까운 매장이었으니까요. 손님이 보장된 자리니까 그 자리를 갖고 싶은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는 경쟁 입찰로 자리를 팔았어요. 더 많은 임대료를 써낸 쪽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리는 정해져 있고 원하는 회사는 여럿이니 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쟁이 물건을 잘 파는 경쟁이 아니라 박함한 자릿세를 더 부를 수 있는 경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자릿세를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인천공항은 여객당 임대료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 구역을 지나간 승객수에 사업자가 입찰 때 써낸 1인당 단가를 곱해서 임대료를 매기는 거예요. 2023년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이 써낸 숫자는 여객 한 명당 8,987원이었습니다. 신세계는 9,020원이었고요. 두 회사가 33원 차이로 붙었다는 건 이 값이 시장에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간 가격이었다는 뜻입니다. 더 낮게 부르면 자리를 못 따고 더 높게 부르면 남는 게 없는 지점까지 온 거죠. 참고로 이 8,987원은 공항공사가 정해둔 최저 수용 금액을 크게 웃도는 값이었습니다. 바닥값의 몇 배를 써내야 자리를 딸 수 있는 경쟁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방식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손님이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8,987원을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요. 구경만 하고 지나가도 냅니다. 아예 매장을 쳐다보지 않고 걸어가도 냅니다. 임대료가 매출이 아니라 사람 수에 붙어있는 구조예요. 이게 나중에 이 회사의 목을 조릅니다. 계약 기간은 영업 시작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평가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갈 수 있었고요. 10년짜리 베팅이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공항을 지나갈 사람 수와 그 사람들이 쓸 돈을 미리 계산해서 값을 부른 거죠. 계산이 맞으면 황금알이고 틀리면 10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는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공항을 지나가는 사람 중 일정 비율이 일정 금액을 쓴다는 전제요. 과거 데이터로 보면 합리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렇게 굴러갔으니까요.
문제는 그 비율을 떠받치고 있던 게 아주 특수한 손님이었다는 겁니다. 그 손님이 따이공입니다.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부르죠. 관광객이 아니라 사실상 도매상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면세점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중국으로 가져가 되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사는 금액이 개인 관광객과는 자릿수가 달랐습니다. 면세점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손님을 데려오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면세점이 중국 여행사에 수수료를 주고 데려왔어요. 손객 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손님을 보내준 값이죠. 이게 얼마였냐면 할인율까지 합쳐서 한때 35에서 38% 수준이었고 경쟁이 붙었을 때는 43에서 46%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원어치를 팔면 45원을 수수료로 준 겁니다. 여기서 이 산업의 이상한 구조가 보입니다. 매출은 큰데 이익이 안 남는 구조예요.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의 절반 가까이가 손님을 데려온 값으로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장사를 계속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이 커야 하니까요. 공황 자리를 따려면 큰 매출 실적이 필요했고 큰 매출을 만들려면 수수료를 더 줘야 했습니다. 물고 물리는 구조였죠.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 손님들이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도 바뀌었고 중국 안에서 직접 살 수 있는 경로도 늘었어요. 보따리상이 굳이 한국까지 올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그 자리를 개별 관광객이 채웠습니다. 혼자 또는 둘이 여행 오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객수는 회복됐어요. 사람은 다시 공항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쓰는 돈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개별 관광객은 자기가 쓸 것만 삽니다. 카트 하나를 채우지 않아요. 사람 수는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금액은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시내 면세점을 찾은 손님 중 개별 관광객 비중이 49%까지 올라왔습니다. 절반이 도매상이 아니라 그냥 여행자라는 뜻이죠. 사는 물건도 사는 양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앞에서 본 계산식을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임대료는 여객수 곱하기 8,987원입니다. 여객수가 회복됐다는 건 임대료가 계약대로 꼬박꼬박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매출은 여객수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임대료는 사람 수에 묶여있는데 매출은 사람 수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계약의 전제가 무너진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구조냐면요. 손님이 많이 올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보통 장사는 사람이 많이 오면 좋은 일이죠. 여기서는 반대예요. 안 사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8,987원씩 나갑니다. 공항은 붐빌수록 돈을 벌고 면세점은 붐빌수록 돈을 잃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같은 손님을 두고 한쪽은 수입이 되고 한쪽은 비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구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텔 신라가 먼저 한 일은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값을 깎아달라고 한 거였어요. 2025년 5월 인천지방법원에 임대료를 조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상황이 계약 당시와 완전히 달라졌으니 임대료를 다시 정하자는 요구였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대료를 25% 내리라는 강제 조정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이 조정안에 불복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깨졌어요. 공항공사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입찰로 정한 가격을 나중에 깎아주면 앞으로 누가 정직하게 값을 써내겠느냐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결국 조정은 실패했고 호텔 신라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습니다. 첫째, 남아서 2033년까지 계약대로 버티는 것. 둘째, 위약금을 물고 지금 나가는 것. 호텔 신라는 두 번째를 골랐습니다. 2025년 9월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합니다. 위약금은 1,9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신세계도 똑같이 반납했어요. 두 회사 위약금을 합치면 3,800억 원입니다. 경쟁사 두 곳이 한 달 차이로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 회사의 경영 판단 실수가 아니라 그 자리의 조건 자체가 감당 불가였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1,900억은 한 번 내면 끝나는 돈입니다. 반면 계약을 유지하면 2033년까지, 그러니까 남은 7년 넘게 매 분기 임대료가 나갑니다. 그 임대료는 손님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나가는 돈이고요. 1,900억은 손실이 아니라 남은 7년치 계약을 끊는 값이었던 겁니다. 계약 해지 수수료인 셈이죠. 실제로 2026년 3월 17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공식 철수했습니다. 그 결과 4월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약 4천억 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임차 비용이 줄면서 손익은 800억 원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4천억을 버리고 800억을 얻는 거래. 이게 이 회사가 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았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2분기 부문별로 보면 시내 면세점 매출은 오히려 2.0% 늘었고 공항점을 포함한 나머지가 17.4% 줄었습니다. 즉 줄어든 건 전부 나온 자리 쪽이고 남아있는 쪽은 오히려 성장했어요. 이익이 안 나던 부분만 정확히 잘라낸 겁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호텔 신라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위약금이 과도했다면서 1,065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에요. 이미 나왔는데도 값을 다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입찰에 붙였는데 임대료 기준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DF1은 5,346원에서 5,031원으로 5.9%, DF2는 5,617원에서 4,994원으로 11.1% 낮아졌어요. 공항공사가 부르는 값 자체를 내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값이 내려갔다는 건 그 자리가 예전 값으로는 안 팔린다는 걸 시장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신라와 신세계가 나간 게 개별 회사의 실수가 아니라 그 가격이 틀렸다는 증거가 된 셈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롯데와 현대가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벌써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원칙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매출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일 수 있습니다. 보통 매출이 크면 회사가 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해 나가는 고정비가 매출보다 크면 그 매출은 가질수록 손해입니다. 호텔 신라가 벌인 4천억이 정확히 그런 매출이었어요. 재무제표에서 매출은 맨 윗줄에 찍힙니다. 그래서 크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줄이 커지느라 아랫줄이 깎이고 있다면 맨 윗줄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둘째, 고정비가 무엇에 연동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계약의 진짜 문제는 임대료가 비쌌다는 게 아니에요. 임대료가 북촌 매출이 아니라 사람 수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매출에 연동됐다면 안 팔릴 때 임대료도 같이 줄었겠죠. 사람 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안 팔려도 임대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나가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것도 돈을 내고 나가는 것까지요. 우리는 보통 손해를 확정하는 걸 실패라고 부릅니다. 1,900억을 내는 순간 그건 확정된 손실이니까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 나갈 돈이 그보다 크다면 그 1,900억은 손실이 아니라 값입니다. 버티는 게 항상 용기는 아니고 나가는 게 항상 포기는 아닙니다. 물론 잃은 것도 분명합니다. 공항 출국장은 한국을 떠나는 사람 전부가 지나가는 자리였어요.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화면을 스스로 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롯데와 현대가 가져갑니다. 만약 앞으로 여행객의 지갑이 다시 열린다면 그 과실은 그들이 가져가게 되죠. 호텔 신라는 그 가능성에 값을 매기고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최종적으로 옳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로는 맞았지만 여행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몇 년 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텔 신라는 물건이 안 팔려서 나온 게 아니라 팔리지 않아도 나가는 돈에서 나온 겁니다. 공항 면세점은 물건을 파는 사업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을 빌리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목의 값이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쓰는지와 상관없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먼저 알아챈 쪽이 먼저 나왔고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두 개입니다. 시내 면세점과 온라인만으로 이익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가져간 롯데와 현대가 같은 계산식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둘 다 몇 분기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특히 두 번째가 흥미로운데요. 같은 자리에 더 싼 임대료로 들어갔으니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계산식에서 값만 바뀐 실험인 셈이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비즈니스의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